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소식은 속보와 그리고 생중계를 연결해서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고양 복합 상가 건물 화재입니다. 엊그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남 소방본부 본부장 출신 박청홍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이삿짐 운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인데요. 1억 원을 들여서 100가구를 지원합니다. 청소, 이사, 정리, 소독 등 가구당 100만 원 이내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삿짐 운반은 인천 남동 지역 자활센터 자활 참여자들이 담당하고요. 이사 서비스 희망자는 이사 예정 2달 전에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서 해당 군구 담당 부서를 찾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논현동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논현동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까지는 채 5km가 되지 않고요. 경찰이 신호를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잠시 뒤에 검찰 청사 앞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 서면은 생중계로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엊그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8층짜리 복합 상가 건물 7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2시간 만에 진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화재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장 출신의 박청홍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화정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현장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어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고요. 예. 이번 화재는 그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8층 복합 건물로서 지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옆방으로 이제 번지면서 안타깝게도 한 명의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가져온 이런 화재였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확실한 원인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정밀 감식을 했습니다. 예. 당초 예측한 대로 화재 발생 원인이 벽체 전선에 의해서 정기적인 화재로 발생된 것이다. 아마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전의 가능성도 지금 이제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왜 어떻게 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누전에 의해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된다고는 그 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다른 데로 흘러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정기적인 스파크, 불씨에 의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그 경우를 흔히들 누전에 의한 화재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예. 이게 전선이 합선으로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네, 그걸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기적인 화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화재 원인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누전이 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정기적인 화재로 약 한
20% 이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예. 최근에는 이제 정기적인 시설도 개선이 많이 됐고, 또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으로써 정기적인 화재가 약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사무실 말고 일반 가정에서도 누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 전기 플러그의 전선은 좀 이렇게 규격 전선이 아닌 그런 전선을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냉장고라든지 선풍기, 텔레비전 이런 가전제품에 의해서 스파크에 의한 조그만 먼지라든지 불씨로 이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기 플러그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엊그제 현장 지휘를 맡았던 경기 고양 소방서장에 따르면은 이 화재가 발생한 복합 상가 건물이 20년 된 건물이고 오래됐고 석고보드, 샌드위치 패널로 구조가 복잡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화재 진압에 2시간이 걸렸거든요. 한 개층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람도 많이 불었다고 하고요. 특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소방서 자료를 보니까요. 어저께 화재는 3시 57분에 발생했는데 예. 완지는 5시 48분. 그러니까 거의 약 2시간까지 걸린 거죠. 예. 네, 그 건물이 8층 건물이고 지하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도착은 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현장에 보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 건물이 다양한 층별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관이지 유흥업소 이런 업종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업소들 각 방마다 인명 검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연기로 인해서 또 다른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예. 불길은 좀 일찍 진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잔불 정리라든지 인명 검색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인데 그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온 걸 들어보니까 지하 1층 주차장과 8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건물 규모면 스프링클러가 다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으로 보자면은 5,000평방미터 연면적 이상이면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건물이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위법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예. 단지 지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는 설치가 돼 있고요. 또 8층은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 관한 대상이기 때문에, 예. 노래방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노래방과 지하층에는 스프링클러가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지어질 당시 95년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해야 되나요? 지금은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이 4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예.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법으로 보자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죠. 어지간한 조그마한 동네 상가 정도 규모면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새로 또 추가가 됐나요? 이게 보니까 화재 발생된 건물이 95년도 4월 달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 같은 해 6월 달에 법이 개정됐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민폐가 많이 발생될 예상이 된다라는. 교수님. 예, 저희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서 계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는데요. 현장 생중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차에서 내리기 바로 직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차량에서 내리진 않고 있고요. 차량에서 마지막 본인의 메시지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현장 상황,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백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출석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백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메시지를 비교적 짧게 전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역사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담하다,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엄중할 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아마 밤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저희 YTN 뉴스 FM에서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박정욱 교수님.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얘기를 나누던 것이 이제 95년에 지어진 고양시 화정동의 복합 상가 건물 얘기를 하고 있었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이 상가 건물이 지어진 지 바로 이제 직후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고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제된 그런 제도가 도입된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화재가 발생됐을 때의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사항들,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법에서는 허가 당시에 시설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지를 않고요.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을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제 예. 화재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알려야 된다는 경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법이 바뀌면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돼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몇 건의 화재를 거쳐서 인명피해가 따름으로서의 결과적으로 이제 소방 당국에서 법을 개정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화재 발생했을 때 경보벨이 울렸다 안 울렸다 분분했는데 결국 울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화재 경보벨의 경우는 어느 정도 화재 규모일 때 작동을 합니까? 화재 경보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의해서 예. 지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천장에 감지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은 그 감지함으로써 그 층에 있는 경보벨이 울리게 되고요. 예. 경보벨이 울리게 되면은 관리실에 있는 수신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할 의무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보 설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름으로서의 그 벨이 울리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시설은 연면적 4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예. 열 감지 그 벨이 있고요. 또 연기 감지 벨이 있는데 두 개 종류는 아무거나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감지기가 연기 복합형 감지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연기라든지 열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 화재 현장에서 보면은 경보벨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다거나 경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 평소에 이게 음식 태워서 나는 연기 냄새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좀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연기 냄새가 나면은 일단 대피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소방설비는 항상 제 기능을 이제 유지하도록 평소 점검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관리가 잘 안 된다면 당연히 경보벨이 울리지 않겠죠. 화재 징후와 이런 타는 냄새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번 사고처럼 뛰어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도와 피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피를 하는 데 있어서 건물의 관계자의 역할이거든요. 아하. 그 건물의 주인 또는 관리자 또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예.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내 방송 유도 하는 이런 행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안내 대피에 따라서 안전하게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정 건물 규모 이상이면은 그런 대피하는 훈련 같은 것을 평소에 좀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그래가지고 예. 면적이 크고 건물 규모가 큰 이런 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소방 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건물 규모가 적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훈련, 대피 훈련, 또 화재 발생 시에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예. 앞서서도 교수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 명이 숨진 사고인데 그 숨진 이유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너무 심하니까 밖에 매달렸다가 이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의 경우는 7층이라서 너무 높았지만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 2, 3층 정도 높이면은 그래도 좀 다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뛰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차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악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그 정도 높이에서는. 그렇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2, 3층의 높이에서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뛰어내려도 우리가 경미한 부상 정도로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재가 발생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화재가 발생된 층,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열기, 매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려서 2, 3층 이상의 높은 층에서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매연을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 화재에도 보니까 같은 방에서 그 남자분도 같이 있었어요. 예. 그 여성분은 이제 뛰어내리기 위해서 창문에 매달린 상태고 남자분은 그 건물 내에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성분이 추락을 했습니다만 그 남자분은 소방대가 도착해가지고 고가차에 의해서 구조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의 연기를 스스로 피하면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예. 안 그러면은 젖은 수건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서 복도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봐야겠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런 위기 대처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겠지만 점검 그리고 교육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의 박청홍 교수였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면서 A Great Big World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 부른 Say Something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수도권 행정탐방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의 김정윤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출퇴근 맞춤 버스, 이른바 다람쥐 버스인데요. 이 다람쥐 버스가 뭡니까? 다람쥐 버스는 이 다람쥐처럼 이게 특정 혼잡 구간을 반복적으로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운행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일단 4개 노선에서 운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특히 사람이 많은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람쥐 버스군요. 그렇게 이제 일명 이제 시민분들께 불러주시고요. 그런 애칭이 붙었군요. 예. 그러면 지난 8개월 동안 이용률은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운행 개시 후 총 승객이 한 41만여 명, 일평균 한 2,500여 명이 지금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혼잡한 도로를 좀 개선했다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전후가 비교를 해봤을 때 운행 1개월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기존 노선의 승객 수가 한 8.8%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좀 혼잡도가 완화되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이라든가 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트라ンジ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승객 수도 한 14%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버스 한 대 탑승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막 끼고 답답하니까 예. 불편한데 그런 것이 좀 해소되면서 예. 시민분들이 좀 만족해하는 그런 예. 만족도도 좀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이용객 노선별로 한 15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한 96.2%가 만족하고 계시는 걸로 나타났고 신체 또 정신적으로 필요 어떤 감소에 어떤 기여한다는 응답도 한 84.7%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침부터 사실 진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진이 빠지죠, 사실은. 예. 자, 버스 정책과에서 이런 다람쥐 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이 혼잡 구간을 거기에다가 전체 노선으로 차량을 정차를 하게 되면은 사실 아침 출퇴근 시간 때만 이렇게 혼잡한데 이게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탄력성을 가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 AV 차량들 있죠. 예. AV 차량 활용해서 한번 혼잡 구간을 운행해보자 해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출퇴근 맞춤 버스, 다람쥐 버스의 신설 노선은 어디가 더 추가됩니까? 예, 일단 수요는 많습니다. 사실 수요는 많은데 이제 거기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제차 인원이 저희들이 55명이면은 혼잡으로 보는데 55명 이상이면은 일단 저희들이 선정 기준은 60명 이상 되고 이게 한 2시간 정도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그 혼잡도가 지속되고 또 어떤 구간이 10km 이내 일단 그런 노선을 대상으로 이번에 3개 노선을 선정했는데요. 네. 일단은 8221번 이 노선이 장안 이동 주민센터에서 장안편역을 걸쳐 다십리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8441번 강남 세곡지구에서 수서역 사이 운행하는 노선이고 그다음에 8551번은 신림복지관에서 신림역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그동안 출퇴근이라고 그랬는데 출근 시간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람쥐 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일단은 퇴근 시간대도 좀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지금 신촌 로터리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운행하는 8761번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퇴근 시간에도 운영이 되면 많은 분들 좀 이용하면 좋겠네요. 앞으로 일단 그걸 보고 더 이제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버스 정책과의 김정윤 과장이었습니다. 시나에스턴의 모닝 트레인 듣고요.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119 구급대에 문을 열어달라는 등의 전화가 많아서 다른 급한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해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119 출동 기준을 새로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하는 등의 요청에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해결해주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긴급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과 관련한 요청에 119 구조대가 자주 출동하다 보니까 정작 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그 들어온 전화 중에 뭐 비둘기 사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도중에 그 관할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었고, 그쪽에 그 출동 인력이 부족해서 화재 진압에 애를 먹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그 긴급하지 않은 생활 안전 분야의 신고에 종전처럼 모두 출동하는 대신 그 긴급한 상황이나 출동이 필요한 상황을 가려서 출동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딱 이렇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우선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그 119 신고가 들어오면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그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눠서 출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전화 신고만으로 긴급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현장에 일단 출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비긴급으로 구분해서 출동하지 않고요. 대신 출동하지 않는 대신에 그 민원인이 열쇠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응급 환자가 있거나 또 그 신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 그 화재 등의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이 출동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는 위험 정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일단 출동해서 확인합니다. 또 그 맹견이나 멧돼지 등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119 구조대가 출동하지만, 또 뭐 너구리나 고라니 등 위험이 크지 않은 동물이 나타난 그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고 대신 의용 소방대나 민간단체에 연락해서 처리를 통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경기도 내 전체 119 출동 건수 가운데 35%는 비긴급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자체들마다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역시 도청 주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네,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예. 이 사업은 두 기관이 500억 원을 투입해서 도청 주변의 구도심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2022년까지 진행하는데요. 이곳에 그 문화 역사 탐방로를 개설하고 또 그 안전 안심 골목길 조성, 또 공유적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 특구 조성 등의 그 사업이 이어집니다. 또 그 문화체험 공간과 상업 공간을 조성하고요. 수원역 앞길 지역에 대한 그 재생 사업도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1년에 그 경기도청사가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현재도 그 구도심으로 되어 있는 그 도청 주변이 더욱 그 낙후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됐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그 이 지역의 도시기능 쇠퇴를 막을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3월 14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